청취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술이 다 그러하지만 와인은 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느 나라든 그러한 술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하지요. 오늘도 일과 끝내고 와인 어떨까요? 오늘도 격이 있는 여러분들을 와인술 방송에 정중히 주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합류를 하게 됐는데 저는 원래 이 와인썰 방송을 편집을 하는 편집자 비월이라고 합니다. 제 원래 방송에 쓰는 닉네임이고요. 제가 그 지난 방송을 이제 옆에서 같이 봤는데 그 와인과 건강편 있잖아요. 저는 무슨 막 되게 라이브 방송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녹음을 하시는데 막 되게 계속 막 이렇게 종이를 넘기시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막 그 종이 소리가 들어갔는지 제가 걱정이 조금 살짝 되는데 그런 무슨 약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뭔가 그런 녹음 현장을 제가 본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러셨군요. 네, 그때는 약간 뭐 되게 뭐였죠? 뭐 폴리 뭐 무슨 이상한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뭐 용어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그런 거를 설명을 하시려고 이제 뭐 좀 딱딱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셨나 싶었는데 주제가 좀 딱딱했죠. 네, 주제 자체도 그렇고 네. 약간 생로병사의 비밀이나 뭐 이런 느낌도 좀 나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진 않죠. 않죠. 네, 오늘은 군대 간 느낌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방송 제목 자체가 와인 썰이잖아요. 그래서 네. 좀 썰을 좀 많이 네, 그래야 얘기를 될 하시는 것 게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재배 포도의 재배 그리고 와인 양조 과정 양조 과정 그걸 좀 네. 알아보려고 그래요. 네.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원자재 포도가 있어야 하고요. 그 포도를 어떤 환경에서 자라며 재배하여 좋은 포도를 만드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요. 양질의 양조 과정을 또한 정말 중요한 소재라고 봅니다. 자, 우수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기후, 지형, 토양과 같은 자연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기술력과 더불어 철학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때로와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흙을 뜻하는 때로에서부터 탄생된 단어인데요. 똑같은 품종이라도 각각의 때로와가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와인은 다 다르겠지요. 그래서 유럽에는 생산되는 와인들을 포도 품종 대신하여 자란 지역을 레이블에 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프랑스는 이 때로와를 중심으로 등급을 매길 정도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때로와 중 중요한 요소 중에 기후라는 게 있는데 그 기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죠. 그 제가 질문을 좀 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 때루아라는 게 그러니까 레이블에 표시가 된다는 거죠? 때루아가 표시가 되는 건 아니고 네네. 레이블을 보면 때루아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짐작할 수 네. 있다. 때루아라는 게 그 토양이나 뭐 네네. 이런 것들을 말하니까 이게 이 와인은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으니까 때루아가 이렇겠다라고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지역 표시로 지역 짐작을 표시? 합니다. 네. 하긴 거기에다 무슨 이 토양의 성분을 표시하지 않을 거겠죠? 그렇죠. 네. 자, 포도에 자라는 기후에 대해서 설명 좀 빨리 간단하게 그러니까 해주시죠. 기후라는 거는 와인이 어쨌든 포도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포도가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남반구, 북반구의 그 한 위도로 치면 30에서 35도 사이 뭐 그 정도가 이제 포도가 자랄 수 있는 기후고 그 다음에 대부분 와인은 이제 서쪽 해안가, 즉 서한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잘 자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예, 그래서 보통 보면은 대부분 유럽의 이제 서쪽 해안가에서 자라고요. 온도로 보면은 이제 연평균 기온 한 10도에서 20도 정도, 그 정도가 되고 일조량으로 보면은 그 햇빛이 비치는 시간에 따라서 포도의 이제 색이나 당도가 변하기 때문에 좋은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에서는 일부러 그 일조량을 조절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강우량은 이제 서한 해양성 기후니까 연평균 한 600mm 정도,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건 아니고요. 바람은 이제 어느 정도 통풍이 돼야 포도가 이제 곰팡이균에 노출되거나 이런 걸 막아주고 포도가 상하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4, 5월 사이에 서리가 발생하는데 이게 포도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제 보온 같은 걸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포도의 기후는 그런 조건에서 형성이 돼서 좋은 포도를 만드는군요. 그러면 포도밭의 지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데서 포도나무를 자라게 만들어야 되냐.
제가 경북 상주 고향인데 영동 포도 들어보셨죠? 영동에 예, 그 보면 포도는 대부분 언덕 위에 있어요. 이렇게 지형이 언덕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 평지라든가 물이 잘 안 빠지는 데는 포도나무 잘 안 자라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죠. 역사적으로 보면 와인 생산지 지형은 주로 강이나 바다에 인접해서 많이 발달했다고 그러죠. 그 성공적 지형 조건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남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고지대는 포도의 산도가 높고 저지대의 경우 가볍고 빈약한 상태의 포도 수확이 용이하다고 그러죠. 대표적인 지역이 프랑스 소테른 지역의 경우 강과 호수의 안개를 만들어낸 후 다시 햇볕으로 인해 건조되는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기부 와인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기후 와인이요? 기부 와인. 귀부 와인. 기부 와인. 귀부 와인. 네. 아, 네네. 평지도 물 빠짐이 나쁜 것은 별로 안 좋다고 그러고요. 그럼 결국 경사지, 세계적인 포도는 경사지에 많이 재배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되게 이거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왜 제주도가 생각이 날까요? 저는 물 빠짐 그리고 뭐 언덕 이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가장 비슷한 조건인 것 같은데. 제주도 좀 덥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제주도는 네. 석회 무슨 암이라고 그러죠? 현무암이 현무암. 너무 네. 많아서 토양 석회암하고 친해요. 그러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현무암 때문에 안 된다는 그렇군요. 우리나라 포도 생산지를 봐도 제주도는 포도 잘 안 거의 키우니까. 예. 거의 포도나무가 없습니다. 거기. 네. 자, 그럼 또 포도가 자라는 게 토양이 더 중요하겠죠? 네. 토양은 기름진 토양보다는 척박한 토양이 포도에는 어울립니다. 너무 기름지면 너무 빨리 자라는 거예요. 빨리 자라서 과육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깊은 맛을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르고뉴처럼 척박하고 석회암이 많고 자갈이 많아서 이 포도 나무가 물을 빨아 올리려면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 곳일수록 더 좋은 와인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피노누아라든가 유명한 샤블리가 부르고뉴 지역에서 나오는 게 그런 토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수가 잘 되고 토양의 깊이가 깊거나 심토는 단단하지 않은 토양이 품질 좋은 와인 생산에 도움을 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 포도밭은 토양이 그다지 비옥하지 않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이용해서 와인을 생산합니다. 보르도에는 그라브 지역이 대표적이고 강가의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악질 또는 석회암이 많은 토양에서 일반적으로 좋은 화이트 와인이 생산되는데요. 샹파뉴, 사블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토양 열이 포도나무의 온도를 조절하고 서리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양이 포도의 재배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른 과일도 그런가요? 되게 척박한 땅이 더 좋다고 하니까 되게 뭔가 신기한 것 같은. 과일로 먹기 위해서 과일을 키우는 게 아니고 포도용 와인용 포도가 따로. 네네네 와인용 포도가 그러면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척박한 토양에서 나는 포도는 와인으로만 쓰는 거네요. 그럼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도 식용 포도는 또 따로 그러니까 재배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당분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포도주가 잘 안 되는 게 당분이 낮아서거든요. 그러니까 당분이 높아야 이 포도에서 원하는 알코올을 어느 도수까지 그 뭐라 그러죠? 발효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식용 포도하고 와인 재배용 포도는 아예 종류가 좀 틀립니다. 네. 포도 종류 얘기할 때도 이제 얘기했지만 보통 드시는 와인은 그 속에 있는 부분이 많고 껍질이 얇잖아요. 네네. 저희가 먹는 포도는. 이 와인 만드는 포도는 뭐 품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껍질이 되게 두껍고 속에 있는 살이 작고 당도도 되게 높고 스킨 투 프레시 레이쇼라 그래가지고 껍질과 그 과육의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비율이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포도처럼 껍질이랑 과육이 이렇게 잘 분리되지도 않고 이렇게 엉켜 있고 뭐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해요. 당도도 높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세계적인 포도 품종 까라베르 소비뇽이라는 사돈의 이런 품종이 재배가 안 돼서 영천에 가면 그런 토지를 자갈로 깔고 뭐 영천시가 저 프랑스 브로드하고 제휴를 해서 지형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일부러? 포도 품종을 만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시식해봐도 뭐 그렇게 제 생각에는요, 그 아마로네 만드는 지역에 그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당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건포도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와인을 담그면 그 당도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포도 그런 재배하시는 분 비법이 혹시 있어요. 들으시면은 포도를 예. 말려가지고 네, 저번에 예.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네, 네. 아마로네 만드는 네, 네, 네. 공법, 아파시멘토 공법. 우리나라 포도 재배하는 분 계시면 한번 그거 시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포도 연락 재배- 주세요. 혹시 성공하시면. 네, 꼭 이 방송을 들으셔야겠네요. 네. 또 양조 기술도 프랑스 가서 좀 배우시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양쪽.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술이 모자라서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 기계 뭐 예, 와인을 제조하는 통 모두 다 예, 뭐 손만 까딱하면은 주문할 수 있는 곳인데 이 포도 자체가 틀리고 당도가 틀리고 네, 끌어올리는 그 뿌리의 깊이가 틀리고 그거는 극복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그래서 자연적인 거니까. 와인 평가할 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와인이 포도가 몇 년 된 나무에서 딴 포도냐 이런 거 따지는 그래요? 어, 그것도 올드 와인 평가 그렇죠. 대상에 들어가나요? 네, 그래서 어린 나무에서 딴 포도냐 아니면은 나이가 많이 든 나무에서 딴 포도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어린 게 좋은 건가요? 중간 정도가 좋대요. 네.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보통,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그 땅에서 나오는 그렇구나. 수 네. 있기 때문에 결국 당도의 차이입니다. 네. 그 당도 차이에서 발효돼서 알코올로 변하기 때문에 네. 자 지금까지 그러면 기후 뭐 토양 지형 다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 생성된 포도의 성분 속성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포도의 성분은 이제 포도 가지가 토양의 그 영양 성분을 포도송에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거기 광합성에 의해서 당분을 이동시키죠. 그다음에 씨앗은 이제 우리가 떫다고 느끼는 그 탄닌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양조시에 이제 와인의 쓴맛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와인의 맛을 결정짓는 그 역할이 이제 과육. 우리가 이제 보통 포도를 먹을 때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과육을 먹죠. 과육인데 여기에는 물이 한 80%고 이제 당분이나 뭐 유기산, 무기산염 이런 것들이 들어 있다고 하고요. 껍질은 이제 주로 색깔에 영향을 주는데 이제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안토시아닌의 그 적색, 화이트 와인은 플라보노이드의 그 황색 이런 걸 띠게 되죠. 그래서 포도의 수확은 기후나 지형에 따라서 시기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숙성 과정에 따라서 와인의 질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쭉 포도의 재배 뭐 이런 과정, 기후 뭐 다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어차피 우리가 뭐 이런 설명을 하기에는 좀 그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는데 또 우리나라가 와인 생산국이 될 수 없는 큰 요소 알죠? 양조 과정. 이게 이제 세계적인 양조 기술은 이제 프랑스 양조 기술이 많이 이제 칠레라든가 뭐 신대륙에 많이 전파가 돼서 대부분 부분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약간의 양조 과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양조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서 고마운데 자 먼저 레드 와인의 양조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레드 와인은 이제 첫 번째 과정으로 이제 재경하고 파쇄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수확을 한 포도송이에서 알맹이를 분리를 하는데요. 수확하는 것도 뭐 이제 비싼 와인, 좋은 와인들은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이제 알맹이를 딴다고 하고요. 아니면 이제 대부분 이제 기계로 이렇게 수확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알맹이를 분리해내고 이제 뭐 안 좋은 포도들은 제거를 하고 그걸 파쇄 과정은 이제 포도를 으깨서 주스를 고용물에서 이렇게 분리하고 이동시키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제 통에다 넣고 발로 밟아서 으깼다고 하는데 요즘은 주로 기계를 사용을 해서 그것도 파쇄를 기계로 하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 와인 그 체험 그런 데 가면 발로 막 밟고 그러던데. 체험하는 거예요. 아, 그건 체험이니까. 아, 이불 빨리 하듯이 밟으면 됩니다. 아, 네네. 원래 그렇게 하던데. 네, 대량. 그러니까 예전에는 좋은 와인들은 포도도 송이 하나를 손으로 따고 요새 다 기계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손으로 아직도 따는 그렇게 곳 하는 데도 있어요. 아, 네.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좋은 그래서 와인. 비싸구나. 네, 네, 네. 손으로 일일이 좋은 손으로 알맹이만 땁니다. 골라서 따고 어. 그다음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파쇄를 하는데 이제 대량 생산하는 와인들은 포도도 그냥 대량으로 다 따고 아, 다 그냥 기계에 넣어서 파쇄하고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중요한 과정이 이제 발효인데 그렇죠. 발효가 제일 중요하죠. 발효를 위해서 이제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오크통 네네. 오크통 나무로 된 오크통을 사용했는데 요즘은 주로 이제 뭐 스테인리스 스틸 아, 그래요? 예, 예, 다 그렇죠. 오크통을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요즘은 아니죠.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오크통이 비싼가요? 아니, 그건 그게 아니라 숙성해서 오크통이 들어가죠. 발효 과정은 스탠드 통을 쓰죠. 아, 그렇구나. 네, 아, 발효가 된 술을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크통이 들어가요. 나중에. 예, 네네. 나중에. 네. 그래서 오크통에 몇 년 동안 넣어놨냐 뭐 이런 것도 따지기도 하죠. 그래서 발효되는 과정이 이제 결국 이게 과일이 술로 변하는 과정인데요. 거기에 이제 당도가 높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효모에 의해서 포도당이나 과당이 알코올로 변하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껍질의 색소에 의해서 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씨에 있는 탄닌 성분 같은 것들이 녹아들어서 맛이 나오게 되는 거죠.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효가 시작되면서 껍질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이제 펌프 작업을 해줘서 골고루 껍질이 섞이도록 해주고요. 그런 걸 바로 펌핑 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하는 과정이 이제 압착인데요. 양조자가 봐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나오게 되면 이제 내용물을 분리하게 되는데 중간 측에서 액을 뽑아내면서 저절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액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이제 프리런 와인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주로 고급 와인용으로 사용이 되고 그러고 나서 남아 있는 이제 뭐 고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압착시켜 가지고 나머지 액을 짜내게 되는데요. 그런 건 이제 프레스 와인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와인에는 이제 탄닌 성분이 많이 함유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미리 빼낸 프리런 와인이랑 섞어서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급 와인으로 쓰거나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차 발효를 하게 되는데요. 그 2차 발효를 거쳐서 와인의 맛이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침전물들을 다 제거하는 여과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와인 병에다가 와인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비싸군요. 뭐 이렇게 많이 합니까? 네. 사실 그 과정이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냥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네. 포도를 따서 으깨고 걔를 통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가만히 놔두면 효모에 의해서 알코올로 이제 술이 네네네.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포도를 막 으깼기 때문에 찌꺼기가 많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찌꺼기를 가라앉혀서 그 위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해서 병에다 담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건 그냥 버리고요. 짜내서 쓰기도 하는데 이제 그게 저가 와인이 되는 거죠.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이제 짜죠. 거기서 이제 물이 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소중하니까요, 맞아. 네.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제 병입 과정에서 2차 발효 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크통에 들어가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뭐 10년, 20년, 심지어 500년 된 그런 숙성된 와인도 있으니까 오크통을 아예 안 거치는 와인들도 많아요. 꼭 아, 와인이 그래요? 오크통을 무조건 거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네. 그런 건 따로 뭐 부르나요, 혹시? 이름 있나요? 오크통에 안 들어가는 와인? 구분할 수 있는 법이 없나요, 그러면? 와인 병만 보고는 구분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네. 와이너리에서 어떻게 와인을 생산하는지 좀 더 그쵸. 알아봐야죠. 공부하고 설명하고 그쪽에서 또 역시 예, 쉬운 게 없네요. 팔을 역시. 때 많이 브리핑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렇군요. 이제 그 레이블에 빈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해에 생산이 됐냐 그러는데 그런 걸 영 와인이라고 그러죠. 젊은 그러니까 그냥 바로 발효시켜서 바로 나온 와인을. 오크통 대신 시멘트조의 통에 만들어진 곳에서 발효를 하죠. 예. 자 그러면 그 레드 와인의 그 양조 과정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화이트 와인의 양조 과정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시죠. 네, 화이트 와인도 마찬가지로 압착 및 폐쇄, 발효, 여과 및 병입을 진행해서 만들어집니다. 네, 수확된 백포도의 선별 작업을 거친 후
백포도즙만을 이용하여 발효시키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신선하고 쓰지 않은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서 껍질을 제거한 적포도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을 꼭 화이트 와인 품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레드 와인 품종에서 껍질에서 착즙된 부분이 안 들어가면 예, 레드 와인 그러니까 레드 품종으로도 얼마든지 화이트 와인을 만들 수 있다. 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노누아 품종으로 화이트 부르고뉴 와인이 와인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걸로 샴페인도 만들어요. 네. 그럴 때는 그렇군요. 예, 브랑드 누아라고 표현을 하죠. 화이트 품종으로 만든 샴페인은 예, 브랑드 블랑이라고 부르고 피노 누아의 누아를 써서 예, 이런 거 알아놓으면 되게 어디 가서 그렇죠. 너네, 예. 뭐? 레드 품종으로도 뭐라고요? 화이트 와인 만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화이트 와인은 레드 와인보다 아로마의 특징이 잘 나타나야 하는데 이 아로마는 과일 본연의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부케라 그러면은 숙성돼서 포도의 없던 향이 막 날 때, 그럴 때 부케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화이트 와인은 아로마의 그 특징이 잘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포도가 완전히 익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압착 및 파쇄는 이제 과즙을 분리하기 위해서 눌러야 되죠. 예, 누르면 껍질, 찌꺼기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즙만 빼낼 수 있죠. 압착된 포도즙은 아황산염 처리를 거친 후 발효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상하거나 어떻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황산염을 쓴다고 하는데 머리가 아픈 숙취 같은 게 혹시 이게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럴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예. 과학자들이 밝혀내 주셔야 되겠죠. 네. 압착 과정에서 과도하게 압력을 가하지 않고 프리런 주스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 껍질 부분에서 컬러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아름다운 컬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압력을 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즙이 나왔으니까 발효를 해야죠. 과즙 상태에서 발효 후 숙성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화이트 와인의 경우 신선한 맛을 내기 위하여 젖산 발효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생산 방식이지만 장기적으로 숙성하는 화이트 와인은 젖산 발효를 통하여 더욱 부드러운 맛을 내는데 중점을 둡니다. 샤르도네 같이 오래 막 한 20년쯤 있다 마셔도 멋진 황금빛 아름다운 와인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숙성하는 와인은 발효를 거친다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발효를 하고 나면 여과를 해서 병입을 해야 됩니다. 침전 상태인 미세한 찌꺼기를 분리 여과한 후 병입합니다. 발효가 끝난 와인은 효모의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찌꺼기를 제거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대적인 방식은 주로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든지 다 기계 문명이라 다 기계로 하는군요. 인건비 줄이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원래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어른들이 손맛이라 그러는데 손맛으로 하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손맛 그게 손맛이 들어가서 비싼가요? 네. 지금까지 레드 와인 그리고 화이트 와인을 알아보시는데 저는 이제 로제 와인, 핑크빛 아름다움. 로제 와인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그러죠. 먼저 물론 레드 와인 제조법과 똑같이 포도 껍질과 씨를 모두 압착해서 발효하다가 가즙이 너무 좋은 핑크색으로 바뀌면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남은 가죽으로 발효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레드 와인 품종을 얻게고 바로 포도 껍질과 씨를 제거한 후 가즙을 발효하는 것으로. 적포도는 껍질을 제거해도 가즙 색소가 남기 때문에 엷은 핑크색이 돈다고 그러죠. 마지막으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섞어 만드는 것인데 이 방법을 외의적으로 로제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다 알아봤죠. 로제 와인까지. 그러면 나머지 스파클링 와인 그리고 샴페인 제조 방법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뭐 샴페인은 이제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와인, 끄레망, 스푸만테 전부 이제 그 발포 와인이죠. 와인 안에 이제 기포가 들어간 와인을 이제 통칭하는 건데요. 샴페인은 이제 프랑스의 샹파뉴 지방에서 나는 것만 샴페인이라고 하니까 그 위에 지방에서 나는 것들은 이제 스파클링 와인, 크레망,
아니면은 스푸만테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샴페인을 만드는 샹파뉴 지방에서는 이제 샤르도네나 피노누아나 피노미니에 같은 그런 품종을 이용해서 샴페인을 제조하는데요. 그러니까 스파클링 와인도 일반적으로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이렇게 만드는 방법보다는 이제 조금 더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그 와인 안에 기포를 만들게 되는데 압착과 파쇄, 그 다음에 발효까지는 똑같은데 그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알코올이나 탄산가스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1차 발효를 거치고 2차 발효를 거치기 전에 그 안에 이제 필요하면 당분 같은 걸 더 넣어주기도 한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병에다 넣고 2차 발효 과정을 거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병 안에서 탄산이 생성이 되게 되면 이제 그 안에 아까 우리가 레드 와인 만들 때 말씀드렸던 그 찌꺼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얘는 병 안에 넣은 다음에 탄산을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병 안에 찌꺼기도 있고 탄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병을 거꾸로 세워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찌꺼기가 밑에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 목 부분만 영하 20도로 딱 얼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오. 그 안에 이제 그 우리가 샴페인 땅 딸 때 펑 되잖아요. 그것처럼 네네. 이제 목 끝에 있는 그 찌꺼기만 얼어 있으니까 그거를 안에 있는 기포를 이용해가지고 딱 버리고 다시 병을 막는다고 합니다. 오. 이게 제일 신기하네요. 만드는 거는 샴페인이. 그죠? 좀 가격은 제일 복잡한 싼데. 네. 싸지 않아. 싸지 않습니다. 그래요? 보통 저희가 근데 네. 이미지상 그렇지 않습니까? 네, 레드나 이런 쪽은 좀 비싸고 샴페인은 좀 가볍게 마실 수 있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거는 저 같은 그 와알못 같은 우리가 지금 저 같은 와알못한테는 네. 네. 우리가 비싼 지금까지는 뭐 샴페인은 레드 와인, 굉장히 뭐 화이트 와인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와인의 꽃은 샴페인입니다. 오, 샴팡이라고 그렇군요. 그러죠. 네. 고급 와인들 다 여기에 포함되고요. 고급 샴페인들은 매년 만들지도 않죠. 오. 좋은 포도가 나오는 해만 특별히 만들고. 오, 네. 그렇군요. 네. 자, 지금까지 양조 방법, 양조 방법 이렇게 설명해서 알아들을 수 있었나요? 잘 알아들었나요? 네, 뭐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방송도 끝을 내게 달리는데 매일 마지막에는 와인 소개 시간이죠. 와인 닥터님, 이태리 와인이에요? 소개하는 거? 네, 뭐 저는 역시나. 역시. 네. 목도리가 붉은 와인? 네. 예. 소개해 주시죠.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와인은 역시나 이태리 와인인데요. 제가 한때 푹 빠져서 막 박스로 사놓고 마셨던 빼폴리라는 와인입니다. 이 빼폴리는 이제 이태리에서 유명한 그 안티노리에서 만든 와인 중에 하나인데요. 안티노리는 이제 와이너리 표시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2개, 중위 표시죠, 중위. 네, 중위. 표시가, 네네. 중위 표시가 있는 네. 그런 와이너리입니다. 그 와이너리에서 나온 이제 끼안티 클라시코고요. 뭐 끼안티니까 이제 90%의 산지오베제, 그다음에 나머지 10%는 이제 메를로랑 쉬라가 들어있는 마시기 편한, 그냥 굉장히 뭐 여느 이태리 와인이랑 비슷한 마시기 편한 음식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와인입니다. 그래서 피자나 파스타랑 한 잔씩 하시면 아주 좋은 이태리 와인 특유의 그런 맛있는 와인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빼폴리입니다. P-E-P-P-O-L-I. 페폴리. 빼폴리. 이태리어 빼폴리.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좋은 와인 소개해 주셨고 한번 그 와인 조금 발음이 좀 힘드네요. 그 와인 한 찾아서 또 팁 하나 드리면 시험할 때 최근 와인 중에 이태리 와인은 2010년 거는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드셔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2010년은 굉장히 좋은 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간단하면서 그 설명드렸잖아요. 때로와. 그래서 네네. 그 해에 아마 기후, 온도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너무 좋아서 좋은 포도의 생산을 됐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메모할래요. 네. 그러니까 2010년. 유럽에 그런 거 많거든요. 아. 이 해는 정말 포도가 너무 좋아서 약간 그 풍년의 해 그런 이런 거죠. 것처럼. 네. 그래서 프랑스도 뭐 그런 해들이 쭉 와인 있는데 호황. 네. 이태리 2010년은 2004년은 프랑스가 예. 뭐 우박과 뭐 이런 피해로 막 2004년이요? 예, 그건 막 이제 생산이- 피해야 예, 그렇죠. 예, 생산이 아주
거의 막 망한. 네, 그런 이태리 그렇군요. 2010년은 그냥 아무나 골라도 그러니까 실망 이런 안 거- 하실 거라는. 이런 거 모르면은 우리가 2004년도 거 뭐 10년 넘은 거라고 좋아서 속아서 살 수도 있는 거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저거예요. 저기 묵혀지면 영할 때 전혀 아니던 와인이 더 맛있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해가 좋다, 나쁘다 이걸 결론을 내려드릴 수는 없어요. 네. 어쨌든 뭐 이거는 그냥 팁이니까요. 작은 팁이죠. 팁. 네, 네. 자, 오늘 줄기차게 달려온 방송입니다. 마지막을 가는데요. 와인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제일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와인을 속속들이 알 수 있을까? 와인이 종류가 너무 많고요. 리스트도 너무 낯설고요. 그러니 아는 척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요. 와인은 천천히 알아가야 합니다. 우선 친해지려는 순수한 마음이 중요할 것 같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지인들과 함께 하다 보면 와인의 매력에 푹 빠질 것으로 압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와인썰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네. 정답. 네. 저희하고 같이 배워가요. 출연자 여러분도 감사드리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예쁜 마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